오늘의 심층 분석 주제는 캐나다의 에너지 거인 엠브리지입니다. 솔직히 처음 이 이름을 들었을 땐 파이프라인 회사 좀 지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하하, 그렇죠. 그런데 파고들수록 특히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왜 이곳이 지루함의 미학을 제대로 보여주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 지루함의 미학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엠브리지의 사업 모델과 미래 전략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이 회사가 정말 지속 가능한 배당 기계라는 별명에 걸맞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세 가지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째, 왜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다른 에너지 기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둘째, 어떻게 위험을 분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올라타고 있는지입니다. 사실 투자 세계에서 지루하다는 건 엄청난 칭찬일 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매일 주가창 보면서 롤러코스터 타는 대신에 마음 편히 잠들게 해주는 자산을 의미하니까요. 엠브리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안정성의 비밀이 숨어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안정성에 가장 눈에 띄는 증거부터 시작해보죠. 무려 5.9%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 네. S&P 500 평균의 5배가 넘는 수치인데 이게 그냥 고위험 고수익 구조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왜 다른 고배당 에너지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걸까요? 그 답은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원유를 시추하는 업스트림, 또 정제해서 파는 다운스트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엠브리지는 그 중간, 바로 미드스트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스트림이라는 위치가 엠브리지 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 가장 쉬운 비유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소유한 통행료 징수원이에요. 통행료 징수원. 재밌네요. 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 실린 짐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톨게이트 수입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차가 몇 대나 지나가느냐, 즉 통행량이죠. 정확합니다. 엠브리지도 똑같아요. 파이프라인으로 흐려진 석유나 가스 가격이 배럴당 $50든 $150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냥 약속된 양을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익의 98% 이상이 이렇게 장기 계약과 수수료에 기반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네. 만약에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생산 기업들이 아예 생산을 줄여버리면요. 그럼 파이프라인을 지나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럼 결국 수입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닌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바로 미드스트림 사업의 핵심 리스크 중 하나죠. 그래서 엠브리지는 테이크 올 페이라는 계약 방식을 활용합니다. 테이크 올 페이요? 네, 이건 고객사, 그러니까 석유 생산 업체들이 계약된 물량은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든 안 보내든 약속한 운송료는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와, 정말요? 네,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유가가 낮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멈추고도 운송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거죠. 엠브리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안전장치네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현금 흐름이 거의 보장되는 강력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임대 계약이랑도 좀 비슷하게 들려요. 오, 맞습니다. 세입자가 가게 문을 닫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월세는 내야 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그렇게 오랜 기간 배당을 늘려올 수 있었던 거죠. 그 기록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무려 30년 가까이 매년 배당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30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이 기간 동안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4년 유가 폭락,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까지요. 네,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코로나 팬데믹까지 모두 겪어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현금 흐름은 마르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지루함에서 오는 비정상적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죠. 파이프라인 사업이 그렇게 안정적이라면 사실 다른 사업에 굳이 눈을 돌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파이프라인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만약 엠브리지가 파이프라인 사업에만 머물렀다면 지금처럼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단일 사업 모델은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엠브리지의 진짜 영리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크게 세 개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가 방금 이야기한 핵심 사업, 즉 석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네. 둘째는 규제를 받는 천연가스 유틸리티 사업, 쉽게 말해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직 작지만 미래를 위한 씨앗, 바로 재생에너지 사업이죠. 특히 그 두 번째 엔진인 천연가스 유틸리티 사업이 흥미롭더군요. 아, 네. 이건 파이프라인 사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르면서도 안정성이라는 DNA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천연가스 유틸리티 사업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하에 운영됩니다. 독점적인 서비스 지역을 보장받는 대신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는 없죠.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성장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선순환 구조요? 네, 유틸리티 회사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낡은 가스관을 교체하거나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설비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의무적인 투자네요. 네. 그리고 정부 규제 기관은 이렇게 필수적인 투자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걸 근거로 가스 요금 인상을 승인해 줍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할수록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유가 변동이나 경제 상황과는 거의 무관하게요. 와, 거의 공식과도 같은 사업이네요. 최근에 엔브리지가 이 유틸리티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023년에 3개의 대규모 미국 천연가스 유틸리티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했고 2024년에 그 거래가 마무리되었죠. 네. 이 인수를 통해 엠브리지는 북미에서 운송량 기준으로 가장 큰 천연가스 유틸리티 회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회사가요. 네, 이건 단순히 덩치를 키운 게 아니에요. 기존의 파이프라인 사업이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규제 유틸리티 사업의 비중을 크게 늘린 거죠. 아,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매우 전력적인 행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엔진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직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작아 보이는데요. 구색 맞추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미래에 대한 저비용 콜옵션을 사두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비용 콜옵션이요? 네. 지금 당장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업은 아니죠.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귀중한 경험과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를 쌓고 있습니다. 아, 경험을 쌓는 단계군요. 그렇죠. 만약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에너지 전환이 세상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업들이 허둥지둥 뛰어들 때 엠브리지는 이미 확보해둔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네요. 네. 큰 돈을 걸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에 올라탈 수 있는 발판을 미리 마련해두는 아주 영리한 보험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이 회사는 원래 캐나다 오일샌드에서 생산된 원유를 운송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석유 산업의 심장부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소위 더 더러운 에너지로 시작한 셈인데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 보이거든요.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지난 수십 년간 엠브리지가 보여준 의식적인 진화의 연장선입니다. 의식적인 진화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발전소들은 석탄을 엄청나게 때웠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 깨끗한 연료인 천연가스로의 대전환이 일어났죠. 엠브리지는 바로 그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석탄의 시대가 저물고 천연가스의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하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체질을 바꾼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 유틸리티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단순히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그리고 미래의 재생에너지로 이어지는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라는 징검다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게 현재 엠브리지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기존의 핵심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요. 네. 그들은 올인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석유 사업을 하루아침에 버리지도 않고 재생에너지에 회사의 명운을 걸지도 않았죠.
대신 매우 실용적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바로 징검다리 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징검다리연요? 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탄소 배출이 적어서 가정 난방이나 산업용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연료고요. 그렇죠. 동시에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기저발전원이기도 하죠. 상호보완적이군요. 맞습니다. 엠브리지는 대규모 유틸리티 인수를 통해 이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립니다. 두 가지 효과요? 첫째, 에너지 전환기 동안 꾸준히 수요가 있을 천연가스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둘째,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미래의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현재와 미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거군요. 네, 아주 절묘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엠브리지는 유가 변동이라는 롤러코스터 대신 통행료만 꾸준히 걷는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네, 여기에 투자가 곧 성장이 되는 규제 유틸리티 사업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재생에너지라는 보험까지 들어놓은 상태고요. 왜 어떤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사서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려도 좋은 주식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핵심은 신뢰성과 적응력의 결합입니다. 신뢰성과 적응력. 네. 수수료 기반의 사업 모델과 규제 유틸리티 사업이 흔들림 없는 신뢰성을 제공한다면 과거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그리고 현재 천연가스에서 미래 에너지로 나아가는 모습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적응력을 보여주죠. 이 회사의 지루함은 사실 수많은 위기를 견뎌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치밀한 전략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네. 특정 유형의 투자자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조합은 찾기 어렵겠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엠브리지의 현재 전략은 에너지 전환이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천연가스가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징검다리 연료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완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예를 들어 10년, 15년 안에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전환이 예상보다 훨씬 더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 에너지 전환의 속도는 어느 쪽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엠브리지와 같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어떻게 다르게 보게 만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